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 김정은 암살 위험.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암살 시도. 자, 북한에 호위사령부가 있죠. 예전에는 호위총국이라고 불렸죠.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장면, 이건 뭐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지난번 나왔습니다만은, 자, 호위총국, 저 경호원들이 지금 경호관들이 실탄을 지금 저 총들은 실탄이 다 지금 있습니다. 실탄을 지금 장비한 채 지금 손이 지금 방화시 쪽에 가 있죠. 지금 몇 개월 전에도 상당히 암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도 새롭게 제기가 됐어요. 그 문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암살 시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또는 암살 위험,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29일, 그러니까 어제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의 암살 문제를 저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의 암살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암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경호사령부가 호위사령부죠. 호위사령부가 비상이 걸려서 저렇게 직접 김정은 옆에 실탄을 챙탄 그런 소총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 소총을 저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최고 지도자 옆에 총을 저렇게 들고 있어 바로 저격할 수도 있는데, 누구를요? 김정은을. 그만큼 상당히 구체적으로 김정은의 위협이 되는 그 상황이 왔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그걸 국정원은 조금 더 사실 수위를 낮췄죠. 왜냐하면 암살 시도가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암살 시도가 구체적으로 뭐였냐 이렇게 당연히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수위를 낮춰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저는 보이는데, 일단 국정원의 발표, 지금 김정은의 암살 문제, 저 문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북한의 최고 수반과 관련돼서 경호의 원칙이 있어요. 예. 총을 들지 않는다. 총의 모습을, 총을 들었어도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다 노동신문에 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옆에 총을 든 경호원들이 있다는 건 뭘 뜻하겠어요? 국정원이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것처럼 여기 암살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반란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도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세력이 있구나. 아니면 뭐 위험하구나.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무오류론의 상징인 수반이 그런 위험에 처할 리가 있나요? 북한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걸 주민들한테 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갖고 있는 것, 아이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의 집어넣은 상태에 비상 대기 상태로 있는 것, 바로 지근거리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사진까지 다 찍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죠. 정보위는. 그리고 합의를 하죠. 국정원과도 그렇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간사들이 딱 브리핑을 해줍니다. 기자들한테. 그렇죠. 네. 그 브리핑한 내용, 저 100%를 들었다면 그 중에서 뭐 몇십 %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국익과 관련해서 이건 꼭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도 다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죠. 네, 예. 근데 이제 여야 간사가 또 이걸 합의해서 이게 딱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지금 뉴스가 되는 게 암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만큼 북한 내부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과거의 사건들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볼까요?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김일성 사망 원인에 대해서 북한이 밝힌 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밝혔죠. 그런데
당시 김일성 사망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당시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김일성 옆에는 항상 당연히 주치의가 있죠. 그리고 경호관이 근접 경호를 늘 하죠. 수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치의가 바로 조치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일성이 사망한 장소가 묘향산 초대소인데 평양 등에서 뭐 근접한 군부대가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김일성이 위험하면 바로 헬기가 떠서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 그 당시 악천후 상황이었다고는 하죠. 근데 물론 일부에서는 헬기가 떴는데 추락을 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미연합사가 당시에 확인한 것은 평양에서라든가 이런 데 헬기가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헬기를 띄우지 않았을까? 김정일은 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긴급 상황에 대해서 김일성이 사망하게 가는 그 상황에서 헬기를 통해서 긴급 후송을 하지 않았을까? 김일성 급사를 의도한 것인지 심근경색을 방치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김정일은 당시에 김일성 사망 이후에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처벌하죠. 뭐 아예 그냥 쑥대밭을 만들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이 하는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상당히 반대했는데 상당히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방치한 거 아니냐 아니면 급사를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자, 과거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도 언제든지 지금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94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김정은도 갑작스러운 요구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자, 94년도에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워낙에 폐쇄된 사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유고나 거리나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졌을 때 온갖 이야기들 다 붙여야 돼요. 붙여서 뭐 추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초가 없잖아요. 굉장히 폐쇄된 정보가 폐쇄된 어떤 상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일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그러니까 북한을 유지하는 그냥 수십 년 동안을 유지하는 한 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유고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추측을 해야 되고 추측을 하려면 왜 죽었을까부터 다시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이야기들이 굉장히 급진전됩니다. 하나 이유가 더 있네요. 이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설이 나오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보름 후면은 YS 만나요. 그렇죠. 죽기 보름 후. 그러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YS도 평생을 통탄에 맞잖아요. 김일성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남북 관계를 완전히 평화로 만들겠다. 근데 15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저렇게 되니까 당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정일이 죽였다. 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왜? 실제로 YS와 만나서 김일성이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가 이걸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의 어떤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끊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근데 이제 황장엽 뭐 탈북하고 우리나라에 내려온 황장엽 씨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당시에 이제 서 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고 방귀도 조절을 못해서 아무 때나 붕붕붕붕 끼고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5월에는 눈수 수술도 했고. 또 카터를 만난 다음에 굉장히 건강이 악화됐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건 있었다. 김정일이 아이고 아버지 이거 저기만 하면 평화회담만 끝나면 아버지 영웅 돼요. 더 큰 영웅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첨보고를 맨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현혹이 돼서 몸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했다. 과정들을 무리했다. 그래서 과로했다. 이게 이제 황장엽 씨의 뭐 증언입니다. 무엇이 맞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유고의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암살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벌써 김정일 시대에 3번이나 반란이 일어나요.
뭐 시마조 사건, 푸른제 군사대학 사건, 그다음에 육군단 사건 이렇게 세 가지 큰 사건들이 나는데 세 가지 다 실제로 반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반란의 음모도 있었고 네. 쿠데타 모의도 있었고 그 중에서 시마조 사건이 김대중과도 연결이 돼요. 김대중이 당시에 저 국정원을 완전히 그러니까 안기부가 아니라 뭐죠? 국가정보원 맞나? 어쨌든 국가안전계획법 국가 안기부. 안기부였을 거예요. 네. 안기부를 완전히 다 때려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다 뒤지잖아요. 그런데 안기부를 다 뒤지고 그 다음에 이 그 대북 요원들을 다 자르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시마조 사건 등 이 숙청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이 있거든요. 아무튼 북한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군사 반란이 획책, 쿠데타, 모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 방심해서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예. 지금 앞서 얘기했던 시마조 사건이나 뭐 여러 사건들 뭐 그 중에는 시마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러시아 출신들 유학생들 푸른제 군사대학 대상으로 사건. 한 사건들은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었던 김정일이 세력들을 척결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뭐 소련파, 연안파 척결 과정처럼 그렇게 했던 건데 일종의 종파 투쟁하듯이 뭐 했다는 건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김정을 암살 시도는 곳곳에서 지금 드러납니다. 가장 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건 2004년에 있었던 용천역 열차 폭발 사건이 있었죠. 뭐 모사드가 개입했다 이런 뭐 주장도 있습니다만 모사드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특정 세력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모사드가 외국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북한 내부에 적어도 반 김정일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천역 열차 폭발 사건도 그렇고요. 김정은 관련된 암살 시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체제 세력들이 움직인 흔적도 있고요. 제가 들은 어떤 사항들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자주 가는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 물론 만수대 예술극장 자주 갑니다만 전용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앉는 자리에 독극물을 놨는데 당시에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김정은이 그것에 오지 않으면서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사건 자체는 암살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게 발각되면서 그거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일부가 체포돼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는 이전에부터 들었는데 뭐 극비리에 처형을 했으니까 일부만 지금 알려진 것이죠. 지난번 탈북 선언 과정에 관해서도 당시에 군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군 안에서 그런 모의가 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죠. 어쨌든 북한 내부의 이 반체제 세력 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나 경호관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김정은 암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 하나는 주체를 버렸어요. 주체 사상을 버렸습니다. 주체 사상을 버렸다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실제로 주체 사상 탑을 철거를 시켜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유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 하나. 두 번째는 러시아 동맹입니다. 러시아 동맹 자체가 주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자, 여기서 이제 그 김일성이 등장합니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김일성이 만든 건 아니지만 바로 핵 때문이었습니다. 핵과 관련돼서 모택동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스탈린한테 달려와서 애원을 해요. 모택동은 거의 한 달 동안을 가서 뭐 사육당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애원을 하는데 스탈린이 안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세끼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모택동이 아니 나를 돼지처럼 사육하냐고 스탈린 만나게 해달라고 막 고함 지르는데 한 달 만에 딱 만나게 해요. 지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전략이 모택동도 김일성도 달려가서 뭐냐면 핵 기술을 다오. 근데 핵 기술 줍니까? 소련이 밀당을 해요 계속. 근데 안 줘요. 어떻게 됩니까? 저 누구야? 김일성이 이를 갈면서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파키스탄 과학자들과 손을 잡잖아요. 네.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주, 주권, 주체. 이게 자주 주권 주체의 핵심이
아니 미국에 대해서 자주 하겠다. 그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좌파들 얘기고 그의 핵심은 중국과 소련,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우리가 밀당하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끌지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소련한테 우리가 종속돼 갖고 6.25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는 게 주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러시아와 밀착해 버립니다. 그 이전에 김정일과 김일성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밀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알아서 해. 우리는 러시아 완전히 동맹을 할 거야. 이건 중국 입장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네. 왜? 한반도에 유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은 그대로 밀려 넘어올 겁니다. 그걸 북한도 알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같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까지 플랜을 짰는데 그 국경선에 굉장히 많은 또 부대를 배치했는데 상당히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다시 북한 내에 주체를 몇십 년 동안 학습당한 엘리트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어요. 이들은 학습의 과정도 없이 철학적 어떤 기반도 없이 그대로 주체가 무너지는 거 바라보고 있어요. 쉬울까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세뇌되고 수십 년 동안 학습된 그런 체계가 한순간에 이유가 불분명하게 무너져요. 첫 번째, 그게 상당히 김정은도 불안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으로 MZ세대, 걔네들도 MZ세대 있잖아요. 네. MZ세대의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다 속인다잖아요. 아들이 저기 엄마 나 지금 훈련 가. 그러고 훈련은커녕 크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거기 개활지예요. 은신할 수가 없어요. 참호도 없어요. 그대로 드론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어요. 하루에 1,000명씩 죽는다는 소리도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뒤에서는요 1,500명의 특수부대 북한 특수부대들이 처형조를 만들어서 탈영하는 자 뒤로 도망 나오는 자를 다 처형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그렇대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어서 어쨌든 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들이 아주 흉흉하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정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의 이제 북한군 파병 자체가 향후 거꾸로 북한 내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파병과 용병의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연대냐. 즉,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전쟁 때 14개국과 미국이 온 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뭐죠?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이 무슨 혈맹운운 하지만 뭐 공산주의를 뭐 수호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침략 국가예요. 침략 국가의 한 편에 쓴 거예요. 그건 뭐 돈 때문에 어떤 돈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병과 파병의 가장 큰 차이가 작전 수행을 직접 하느냐예요. 파병 우리나라의 베트남 파병에서는 맹호 부대와 청룡 부대와 그 부대들은 백마 부대 그 부대들은 작전 지휘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우리나라 군 깃발을 들고 참전했어요. 근데 북한은 뭐죠? 러시아 군복 입고 러시아의 지휘부에 소속돼서 지휘부에 저기를 받아요. 명령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용병이에요. 용병은 뭐예요? 포로가 아니에요. 네.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잡혀도 포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죽음이란 얘기예요. 이 개죽음이 북한 사회에 만약에 들어갔다,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권으로 봤을 때는. 네. 김정은 암살 시도 관련된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그 아마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국정원의 정보의 어떤 비공개 어떤 상황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유재훈님, 리버트님, 강현숙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돈봉투 관련된 사건인데요. 검찰이 이르면 돈봉투 수속을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6명 있는데 지금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주에 출석을 요구한다. 자, 어떤 의원들이 지금 그 출석 대상이 되고 있고 어떤 혐의를 받는 건가요?
네, 지금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간 황운하 그리고 이제 전 민주당 의원 이제 박영순 이런 전현직 의원 7명입니다. 예.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판결문에 판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다면 지난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재판하지는 않았지만 이성만이라든지 윤관석의 1심에서 재판부가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판결문에 판시된 사람들을 소환해서 너 진짜 돈 받았느냐라고 물어야 된다. 그런데 5차례 6차례나 불러도 안 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핑계를 댔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국회가 열립니다.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본회의가 열립니다. 쭉쭉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월 국회가 끝난 다음 10월 국정감사 일어나기 전에 오겠다. 9월 말 10월 초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환하겠다. 이 이후엔 소환 안 하겠다. 즉 바로 뭐 조치를 취하겠죠. 뭐 체포동의안을 내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소환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아마 지금 입장을 굳힌 것 같습니다. 지금 돈봉투 의혹, 수수 의혹 받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조국혁신당 관련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또 무소속도 있네요. 그 7명 의원들 지난번에 선거 핑계대고 국정감사 핑계댔는데 선거도 끝났고 국정감사도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에 협조할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뭐 혹시나 국회 본회의도 있다, 뭐 예산안 심사도 곧 있다 해서 또 핑계대고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겠죠. 당연히 안 나가겠고 민주당이 사실 진짜 뻔뻔한 정당입니다. 옛날에 한나라당 뭐 차떼기 돈봉투 이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런데 예전에 민주당이라면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뭐랄까 그 양심이 있어서 아 이건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아마 그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하든 뭐 제명 일단 제명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유야 무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왜 이 사람들의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실제로 나선다거나 제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대표는요? 대표는 왜 방탄해요? 7명이나 같은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방탄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은 제명 못하고. 그렇군요. 자,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뭐 이미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죠.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들은 다 1심 또는 2심 선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7명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지금 예상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다음에 해야 될 조치 강제 구인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조사 없이 어떤 기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체포동의안을 한 번은 청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도 판결문에 이야기했듯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뭐 이건 관행이고 뭐 상대는 더 졌고 근데 왜 우리만 그러니까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전 국민 음주운전한 사람 다 잡아넣어야지 왜 나만 잡아넣어 이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데 이 논리를 대고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불기소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냐 이런 식으로 갔다간 검찰도 비판 받을 겁니다. 엄단해야죠. 이건 단돈 10원을 받았어도 이 매표 행위입니다. 매표 행위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근절될 때까지 엄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 준 사람은 지금 다 처벌을 받고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다? 나오지도 않는다? 당연히 저는 결과가 이 민주당이 방탄을 하든 뭘 하든 체포동의안을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검찰의 돈봉투 관련자 사건 이번 주에 소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그 관련 문제 다뤄봤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